이선영의 하루는 동이 트기 한참 전, 도시의 모든 소음이 아직 잠들어 있는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의 눈은 저절로 떠졌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고, 찌그러진 냄비 속에서는 차가운 김치와 두부 조각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찌개를 드기 시작했다. 지직거리는 가스 불꽃 소리만이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깼다. 따뜻한 온기가 냄비 전체로 퍼져나가며 짭조름하고 시큼한 김치찌개 특유의 냄새가 좁은 부엌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선영의 삶은 그 찌그러진 냄비 속 김치찌개와 닮아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깊은 맛과 익숙한 편안함을 주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소박하고 단조로운 일상. 그녀는 혼자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낡은 빌라의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대신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종종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에 맞춰 혼잣말처럼 흥얼거리곤 했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그저 평범한,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과 묵직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선영은 창문으로 다가섰다. 흐릿한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가끔씩 새벽을 가르는 오토바이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만이 그녀의 고요한 공간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멀리 뻗어 나갔다. 마치 세상과의 경계선 너머를 응시하는 듯한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평온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 공존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따뜻한 커피잔에서 피어나는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그녀는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투명한 벽을 느꼈다. 그 벽은 그녀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이 그녀에게 부여한 것이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선영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다. 그녀의 옷장 속은 색깔 없는 옷들로 가득했다. 회색 니트, 검은색 면바지, 낡은 카키색 야상 점퍼. 꾸밈없는 그녀의 옷차림은 그녀의 삶의 태도를 대변하는 듯했다. 화려함이나 눈에 띄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조용히 흘러가는 삶.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최소한의 화장으로 단정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언뜻 어린 시절의 맑고 총명했던 눈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이선영의 오전은 늘 봉사활동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주 3회 집 근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보호소는 시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고 후원금이 부족해 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선영은 이곳에서 청소, 급식, 산책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처들을 치유해주곤 했다.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유기견들과의 교감 속에서는 단순하고 명료해졌다. 그들은 그녀를 꾸밈없이 방였고 그녀는 그들에게 꾸밈없는 사랑을 줄 수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이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를 촉촉이 적시고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날. 선영은 보호소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몸집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어린 강아지였다. 온몸이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분명 버려진 강아지였다. 차가운 빗물이 강아지의 가느다란 몸을 때리고 있었다. 선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겨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가, 괜찮아, 많이 추웠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그녀의 손길에 고개를 비볐다. 선영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낡은 야상 점퍼를 벗어 강아지의 젖은 몸을 감쌌다. 유일하게 비를 막아주고 추위를 가려줄 수 있는 옷이었다. 점퍼는 금세 강아지의 축축한 청아비로 인해 젖어들었다. 하지만 선영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선영은 강아지를 꼭 안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 축축한 바지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강아지가 점퍼 속에서 따뜻하게 잠든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하는 행위는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이렇듯 그녀는 작은 생명에게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었다. 보호소에 도착한 후 선영은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보살폈다. 다행히 강아지는 건강을 회복했고 며칠 후 좋은 주인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강아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선영의 눈가에는 잠시 촉촉함이 맴돌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에서 이런 작은 기적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젖었던 야상 점퍼를 세탁기에 넣었다. 점퍼 주머니를 뒤지던 그녀의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오래된 군번줄이었다. 녹슬고 닳아 있었지만 희미하게 새겨진 이름과 숫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이진우.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 새겨진 별 모양의 문양이 보였다. 선영은 군번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군번줄은 그녀의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으로 와닿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이내 선영은 군번줄을 놓아두고 손목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별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다. 마치 군번줄에 새겨진 그 별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흉터는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그녀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마치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증거처럼. 그것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감춰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상처이자 동시에 강력한 능력의 표식이기도 했다. 군사 전략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는 책장 속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지 않게 꽂혀 있던 낡은 군사학 서적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러 페이지에 밑줄과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의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선영은 책을 덮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 책과 함께 잊혀진 과거를 봉인하려는 듯 책을 다시 책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숨기려 노력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언제든 거칠 수 있는 얇은 막과 같았다. 이선영의 평화롭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늦은 오후, 무료함을 달래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선영의 귀에 낯선 벨소리가 울렸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의 손을 수화기로 이끌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친숙했다. 바로 그녀의 여동생, 그러니까 조카 지훈의 엄마이자 선영에게는 재수 씨가 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선영은 몇 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정확히 말하면 선영이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가족사, 그리고 특히 그녀의 과거에 대한 가족들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녀는 고독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언니, 저예요. 지훈 엄마요. 재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쉬어 있었고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선영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다. 조카 지훈은 선영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어릴 적부터 유독 선영을 따랐고 선영 또한 지훈을 친자식처럼 아꼈다. 가족들과의 인연은 끊어졌을지언정 지훈에 대한 사랑만은 변치 않았다. 네, 언니, 지훈이가 군대에서 사고를 쳤대요. 지금 영창에 갇혀 있대요. 부대에서는 면회도 안 된다고 하고 재수 씨의 말에 선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훈이가 영창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지훈은 늘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다. 군대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더욱 충격이었다. 사고라니요?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선영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부대에서는 자세히 얘기해 주지도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냥 사고를 쳤다고만 해요. 우리가 가봐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고. 재수 씨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다. 언니, 지훈이가 언니를 제일 좋아했잖아요. 언니라도 가면 혹시 무슨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재수 씨의 말은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불편했지만 조카 지훈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은 선영의 특별한 재능과 과거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멀리했다. 이상한 아이. 가족의 수치라는 식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고립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그녀를 찾았다. 그것도 가장 아끼는 조카의 문제로. 무슨 부대예요? 언제 가는 게 좋겠어요? 선영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 부대래요. 언니가 편할 때 오시면 저희가 마중 나갈게요. 재수 씨는 선영의 의외의 반응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안도하는 목소리로 답했다. 전화를 끄는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그녀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빌라촌의 낡은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노을은 마치
그녀의 평화롭던 일상이 저물고 새로운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단출한 옷가지와 지훈에게 줄 작은 간식 몇 개가 전부였다. 그때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선영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다. 이선영 씨 되십니까?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기계음처럼 변조된 듯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누구세요? 선영은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조카 문제에만 신경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섣불리 군대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생각보다 깊게 묻혀 있지 않습니다. 잊고 조용히 지내시던 그 삶이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삶일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와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쳐오는 듯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 지훈의 문제와 그녀의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누군데? 선영이 말을 이으려 할 때 남자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뚜뚜뚜. 선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오랜 시간 그녀를 억눌렀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협박은 우연이 아닐 터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방문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지훈을 돕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일까? 하지만 협박은 오히려 선영의 숨겨진 투지를 자극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이선영으로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카의 위기. 그리고 이 불길한 협박은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들이는 나팔소리와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목 안쪽에 희미한 별 모양 흉터가 마치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마주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무채색 옷이 아닌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었다. 머리는 질끈 묶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날카롭고 결의에 찬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닫히는 현관문 뒤로 찌그러진 김치찌개 냄비와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희미한 별 모양 흉터가 새겨진 군번줄이 놓인 고요한 집안이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지훈을 구하고 이 모든 협박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만이 그녀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그녀는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선영을 태운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달려 강원도 철원의 백골 부대 정문에 다다랐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느라 버스는 연신 덜컹거렸고 뿌연 먼지가 차창을 뒤덮었다. 군부대 근처에 다다르자 인적은 더욱 드물어졌고 험준한 산새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그녀를 감쌌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선영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부대 정문이 보였다. 철조망과 높은 담벼락,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감시탑은 외부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정문 옆
위병소에는 위병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재수 씨와 동생은 이미 도착해 초조한 얼굴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선영을 보자마자 안도하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연니, 오셨어요. 버스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재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감으로 떨렸다. 괜찮아요. 지은이는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들었어요. 선영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니요. 여기 오니까 더 막막해요. 안에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동생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앳된 얼굴의 병사 하나가 걸어 나왔다. 이병 박지호. 그는 낯선 방문객들을 마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면회 오셨습니까? 네, 강지훈 일병 면회 왔습니다. 가족입니다. 선영이 침착하게 말했다. 박지호 이병은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인적 사항을 기재했다. 그녀의 이름 이선영을 적는 순간 박지호의 눈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왠지 모르게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낀 것이었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한 남자가 거만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군복에는 대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김민준 대위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선영과 가족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권위의식이 가득했다. 김민준 대위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오직 학력과 배경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고 선영의 수수하고 평범한 차림새를 보자마자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일병 면회, 그 문제 병사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지금은 면회가 불가합니다. 김민준 대위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불가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면회 신청서까지 다 썼는데요. 재수 씨가 당황해서 물었다. 강지훈 일병은 현재 부대 내에서 중대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규정상 이런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김민준 대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선영 가족이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다는 듯 오만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규정상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텐데요. 군사기밀 유출이나 부대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김민준 대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시골 아줌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군대 규정을 논하자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군대입니다. 당신들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들고 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강 일병은 심각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부대 기강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는 마치 지훈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과장하여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선영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든 소박한 간식거리에 머물렀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백으로 면회를 오려고 하는 거지? 그의 속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저희 아이가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영창에 갔다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동생이 애원하듯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군사 기밀에 해당됩니다. 김민준 대위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선영은 김민준 대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만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듯한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규정 제12조 3항에 따르면 병사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징후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계 가족의 면회 및 긴급 의료 조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훈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가족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군사 규정을 달달 외우고 있는 듯한 정확성이었다. 김민준 대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시골 아줌마처럼 보였던 여자가 군사 규정까지 들먹이자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다. 그는 주변을 힐끗 보았다. 위병소 안에서 몰래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지호 이병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누굽니까?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왔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군대 규정을 함부로 들먹입니까? 김민준 대위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오만함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선영은 김민준 대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제가 뭘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위님께서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병사들의 대형은 조금 흐트러져 있군요. 왼쪽으로 한 뼘 정도만 더 간격을 맞추면 완벽하겠습니다. 선영은 무심한 듯 주변 위병들의 대형을 쓱 훑어보더니 정확히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마치 지휘관이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권위가 느껴졌다. 김민준 대위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대형의 흐트러짐이었다. 군사훈련과 규율에 익숙한 사람만이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낸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밝으시니 그럼 면회는 허가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위병이 입회할 겁니다. 그리고 강 일병에게 불필요한 동정심을 보이거나 부대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면 즉시 면회를 중단할 겁니다. 김민준 대위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박지호 이병에게 눈짓을 했다. 박 이병, 면회실로 안내해라. 그리고 옆에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 박지호 이병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선영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박지호는 은밀히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 대위의 뒤통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 면회 온 이선영 씨, 평범한 분이 아니다. 대위님도 당황하심, 뭔가 심상치 않음, 감시 필요. 김민준 대위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선영의 이름으로 인물 조회를 시작했다. 이선영, 대체 이 여자가 누구지? 단순히 군사 규정을 외운다고 이런 기세가 나올 수는 없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시골 아줌마 같은 모습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당당함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반드시 이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 자신의 권위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질투와 의심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선영은 박지호 이병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향했다. 낡고 칙칙한 면회실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유리창 너머로 초췌한 얼굴의 지훈이가 앉아 있었다.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관리를 잊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야 했다. 그녀는 지훈이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협박한 자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는 이선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것만 같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조카 강지훈의 초췌한 얼굴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지훈의 눈은 생기를 잃은 채 바닥을 향해 있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를 맞은 어린 새싹 같았다. 선영은 자신을 곁눈질하며 감시하는 박지호 이병과 면회실 문 옆에 서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김민준 대위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지훈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많이 걱정하신다. 선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모.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무슨 일인지 이모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줘. 그래야 이모가 도울 수 있지. 선영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훈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부조리, 특히 선임인 최종구 상병이 주도하는 폭행과 갈취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부대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에 억지로 연루되었고 종구가 그 책임을 모두 지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종구에게서 끔찍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대 내의 다른 병사들도 종구의 폭력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었다. 지훈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간부들은 오히려 지훈의 불성실함과 문제아적인 행동을 탓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그 중심에는 김민준 대위의 묵인과 방관이 있었다. 그는 종구와 그의 무리들에게서 뒷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 억울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종구 상병이 저를 죽여버린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선영의 심장은 끓어올랐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애써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이야기를 통해 부대 내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지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면회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김민준 대위는 면회실 문에 기대어 시계를 확인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더 이상 강 일병에게 불필요한 동정심이나 동요를 주지 마십시오. 선영은 김민준 대위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이모 믿지? 이모가 반드시 내 억울함을 밝혀줄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이모가 내 편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면회가 끝난 후 선영은 곧바로 김민준 대위에게 향했다. 대위님, 지금 강지훈 일병이 당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병경 부조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과 갈취, 그리고 부대 공금 횡령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을 대위님께서 묵인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군요. 선영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민준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립니까? 근거 없는 모함은 명예훼손입니다. 근거요,
지훈이가 직접 저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위님께서도 이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듯합니다만 선영의 눈은 김민준 대위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김민준 대위는 걷잡을 수 없이 분노했다. 당신 당장 이 부대에서 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이 따위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 군무방해죄로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강지훈 일병은 내일 오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그때도 이 따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봅시다. 징계위원회라는 말에 선영의 심장이 철렁했다. 지훈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다. 이 거대한 군대 조직 앞에서 아무런 배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가 어떻게 증거를 찾아 지훈을 구할 수 있을까? 주변에는 아무도 그녀를 돕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지훈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선영은 굳은 얼굴로 위병소를 나섰다. 재수 씨와 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징계위원회라니. 지훈이 완전히 군대에서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선영은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차분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24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야 했다. 부대 내부에 들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외부인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아까 그 협박범이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만두라고 경고했을 텐데 이제 내 조카는 끝이다. 그리고 너도 조용히 살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건드렸다가는 너의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선영은 이를 악물었다. 이 협박은 그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선영은 부대 주변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마치 약점을 찾는 사냥꾼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 환경을 살폈다. 부대 외곽에는 낡은 막사가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오래된 창고 건물들이 있었다. 부대 내부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지만 외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군사 지도와 지형 정보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재구성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녀의 특별한 능력, 즉 지형 분석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번줄의 별 모양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안에서부터 자신을 힐끗거리던 박지호 이병이 면회실 옆 작은 창고문을 열고 급하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창고문을 잠갔다. 선영의 눈이 번뜩였다. 저 창고는 면회실과 가까웠고 외부와 연결된 통로일 가능성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 주변은 어둠에 잠겼다. 김민준 대위는 사무실에 남아 선영의 신상 정보를 계속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평범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박지호 이병에게 다시 한번 선영의 동향을 주시하라고 명령했다. 선영은 부대 외곽의 숲속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지도를 펼쳤다. 밤은 그녀의 동맹이었다. 그녀는 박지호 이병이 보여주었던 그 작은 창고문을 다시 떠올렸다. 그곳이 그녀가 부대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몰랐다. 억울하게 영창에 갇힌 조카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과거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전사의 심장이었다. 고요하던 새벽, 이선영은 마치 그림자처럼 부대 외곽의 숲을 빠져나와 면회실 뒤편의 낡은 창고에 다다랐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온몸의 감각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고 매서운 새벽 바람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박지호 이병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그 작은 창고문을 발견했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허술한 자물쇠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선영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얇은 철사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술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낡은 장비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다. 선영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익숙하게 주변을 탐색했다. 군사시설의 구조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창고 안쪽에는 작은 통로가 하나 나 있었는데 그것은 부대 내부의 보급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완벽했다. 그녀는 그 통로를 통해 부대 내부로 침투했다. 선영은 조용히 움직였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복도를 미끄러져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지훈의 영창이 아닌 최종구 상병의 숙소였다. 그는 분명 결정적인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선영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떠올리며 숙소동의 위치를 파악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녀는 종구의 숙소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얇은 철사가 빛을 발했고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숙소 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선영은 망설임 없이 종구의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복대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을 도는 위병이었다. 선영은 재빨리 몸을 숙여 침대 아래로 숨었다. 위병의 발소리가 숙소 앞을 지나쳐가는 순간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시간은 촉박했다. 징계위원회는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선영의 손에 작은 USB가 잡혔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USB에는 부대 공금 횡령 내역과 최종구 상병이 다른 병사들을 폭행하고 갈취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수첩에는 협박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이름과 갈취 금액, 그리고 김민준 대위에게 건넨 뇌물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선영은 USB와 수첩을 챙기고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선영은 육군본부 감찰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다만 중요한 내부 고발을 할 테니 지금 당장 담당자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은은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감찰실 담당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곧바로 조사관을 파견하겠다고 답했다. 오전 9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차가운 회의실 안에는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민준 대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훈의 죄목을 나열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선영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초조하게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이병 강지훈, 혐의를 인정합니까? 징계위원장이 엄숙하게 물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몇몇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조사관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에 회의실 안은 술렁였다. 김민준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깐 이 징계위원회는 지금부터 중단됩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강지훈 일병과 관련된 중대한 비리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찰실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준 대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부대의 정당한 징계 절차입니다. 감찰실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때 감찰실장이 선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제보자이신 이선영 씨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로 향했다. 김민준 대위는 선영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이 여자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선영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 없었고 시선은 확고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최종구 상병의 수첩을 꺼냈다. 여기에 최종구 상병이 벌인 모든 비리와 폭행, 그리고 공금 횡령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대위님께서 최종구 상병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해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선영의 말은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그녀는 USB에 담긴 영상을 재생시켰다. 최종구 상병이 지훈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장면, 돈을 갈취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김민준 대위의 이름과 금액까지. 김민준 대위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선영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감찰실 병사들이 그를 제지했다. 최종구 상병은 이미 감찰실에 의해 체포되어 회의실로 끌려왔다. 그는 선영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선영은 김민준 대위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위님, 저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때 회의실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 육군 참모총장 직속의 최고위급 인사,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회의실 안에 모두를 둘러보더니 이선영에게 다가섰다. 이선영 여사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관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회의실 안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선영 여사님, 온 장관님, 모두의 시선은 선영에게로 향했다. 선영은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진우의 여동생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며 얼어붙었다. 김민준 대위는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가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시골 아줌마처럼 보였던 여인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여동생이라니. 이 엄청난 반전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감찰실장은 곧바로 최종구 상병을 구금하고 김민준 대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선영에게 다가왔다. 이모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모가 약속했잖아. 괜찮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죄송함, 그리고 경멸했던 자신들의 오만에 대한 후회가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를 무시하고 폄하했는지 깨달았다. 이선영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모든 진실을 밝히고 조카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편견과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선영의 마지막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방부 장관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반전을 넘어선 충격이었다. 김민준 대위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최종구 상병은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이선영을 향해 겁에 질린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악행은 그렇게 한순간에 만천에 드러났다. 감찰실장은 즉시 김민준 대위와 최종구 상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다. 군검찰은 부대 내 비리 및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최종구 상병은 폭행, 갈취,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김민준 대위는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모든 계급을 박탈당하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장교라는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군복을 벗고 초라한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떠나던 날, 그는 이선영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선영 여사님, 아니, 이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와 참회가 담겨 있었다. 선영은 묵묵히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용서는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당신이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길 바랍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끔한 충고가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한편 조카 지우는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부대원들과 간부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떳떳하게 밝혔고 그동안 숨겨왔던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지우는 부대 내에서 오히려 더욱 신뢰받는 병사가 되었고 얼마 후 우수병사로 표창을 받으며 조기 진급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지훈이 명예를 회복하던 날,
선영과 그녀의 가족들은 면회실이 아닌 부대 안의 작은 잔디밭에서 만났다. 화창한 봄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재수 씨와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선영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지훈이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뭘요?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때 박지호 이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선영에게 공손히 경례를 하고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선영 여사님, 그때 제가 몰래 사진을 찍어서 감찰실에 제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대 내에서 여사님을 뵙고 느낀 점을 기록한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는 수줍은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선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선영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다. 박지호의 작은 행동은 선영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고맙다, 지호야. 너의 용기 덕분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 너는 정말 좋은 군인이 될 거야. 선영은 박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박지호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다. 며칠 후 선영은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비서실장은 그녀에게 국방부 산하의 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의 고문 자리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군대 내 부조리를 근절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과 군사 지식, 그리고 이번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조카 지훈의 눈빛과 박지호 이병의 용기 있는 행동을 떠올렸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재능과 경험은 더 큰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선영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던 존재의 이유였다. 그날 저녁, 선영은 오랜만에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했다. 차가운 김치찌개가 아닌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을은 여전히 붉었지만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 안쪽의 별 모양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선영의 삶은 더 이상 낡은 빌라에 작은 전셋집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탁월한 군사 전략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강직한 성품은 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의 고문으로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병사들은 그녀를 어머니 같은 존재이자 샛별 이모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별 모양 흉터는 더 이상 감추어야 할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은 신념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이 되었다. 이선영은 단순히 지위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복무 중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그녀의 주도로 샛별기금이라는 특별한 기금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군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전역 후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샛별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에서 따온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별을 의미하기도 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이선영은 샛별기금의 새로운 심리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센터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푸른 나무들이 싱그러운 기운을 더했다. 센터 로비에는 수많은 군 관계자와 병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다. 개소식 연단에 선 이선영의 모습은 예전에 수수했던 그녀와는 사뭇 달랐다. 단정하지만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와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샛별기금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샛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연단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의 군복에는 소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강단 있는 표정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바로 조카 강지훈이었다. 그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한 후 군에 남아 자신의 꿈을 펼치기로 결심했고 굳은 노력 끝에 장교로 임관하여 어엿한 군인이 되었다. 그는 이선영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모, 아니 고문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문님처럼 정의롭고 올바른 군인이 되겠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선영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지호 이병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수줍은 이병이 아니었다.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샛별기금의 법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 대위의 비리를 몰래 기록했던 작은 수첩이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깨달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선영 고문님 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샛별기금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호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 변호사님,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당신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선영은 박지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선영은 센터 로비 중앙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의 여정을 증명하는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조카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변호사.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과 같았다. 이선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하늘은 한없이 푸르고 맑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샛별처럼 빛나는 그녀의 삶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될 것이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선영 여사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여정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예측 불가능한 시련과 함께 숨겨진 잠재력, 그리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창작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